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하게 미친 사람들이 많다곤 하지만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사연을 적어 보내봅니다. 제 아내는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아내에게 잘했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익숙하지 않지만 글을 써내려가 봅니다. 다소 길고 서투른 글이 되더라도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려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해봐서 걱정스럽네요. 제가 풀어나갈 이야기는 바로 처가댁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의 집안일인 것이죠. 제 아내는 좋게 말하면 지고지순한 타입의 여자고 나쁘게 말하면 휘둘리기 쉬운 사람이에요. 약간 본인의 줏대가 없다고 해야 하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도 꼭 물어보는 사람이죠. 저는 아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든 아내란 사람 자체를 사랑합니다. 누군가가 보기엔 우유부단하단 말을 할 것이고 누군가가 보면 순하다고 얘기할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그런 모습들조차도 제 눈에는 사랑스럽게만 보이거든요. 저는 20대 초반에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내를 보고 말 그대로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끈질기게 쫓아다녔고 구애했어요. 아내는 처음에 제 마음을 거절했지만 1년 동안 쫓아다녔더니 그 정성에 감동을 한 것인지 제 고백을 받아줬죠. 그렇게 제 나이 28에 4살 어린 아내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연애를 하면서 전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아내는 항상 제가 저의 꿈과 같은 그런 것들의 허황된 헛소리처럼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해도 늘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야기에 대해 호응을 해주었는데 그 제스처에서 아내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제 편을 들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욱 좋아졌죠. 저는 아내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끄덕이는 얼굴을 할 때가 제일 예쁘게 보였어요. 온몸으로 제 편이라는 걸 알려주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외롭게 컸어요. 부모님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셔서 바쁘게 사셨고 제게 형제나 친척이나 아무것도 없었죠. 혼자 해야만 했고 혼자 해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온몸으로 제 편이란 걸 알려주는 여자친구에게 더 빠지지 않을 도리가 없었죠. 그렇게 연애를 몇 년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제 나이가 30이 되던 해였어요. 저와 아내 둘 다 친구들을 포함해 가장 먼저 하는 결혼이었습니다. 아내는 26이란 나이에 저와 결혼을 한 것이니까 요새 보기 드물 정도로 이른 결혼이긴 하네요. 그런데 결혼 이후 아내의 태도가 조금 묘해졌다고 해야 하나? 이게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라고 하면 넘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사소하고 소박한 사이즈의 문제인데 넘어가자니 찝찝한 느낌이 들고 짚으려고 하니 조금 이상한 사람이 될 것만 같고 그런 느낌이 폴폴 풍기는 행동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인데 뭔들 이해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찝찝하긴 하지만 그 문제를 넘기는 방법을 택했죠. 그런데 아내의 행동들이 묘한 이유가 있더군요. 전 그 문제를 멍청하게도 결혼을 하고 한참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는 5살이 많은 언니가 하나 있습니다. 제게 처형이 되는 사람인 셈이죠. 저는 연애하던 시절부터 처형을 만났었는데 처형은 저를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맞춰주었습니다. 처형은 정말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본 것만 얘기를 해도 일단 여동생인 아내를 무척 끔찍하게 아끼는 것처럼 보여요. 처형의 직업은 승무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얼굴도 정말 예쁩니다. 비행을 하는 날이면 면세점에 들려서 꼭 아내 몫의 화장품이나 명품 지갑, 명품 가방 등등 조그마한 것이라도 꼭 사오고 저희 부부끼리 오붓하게 맛있는 거나 사 먹으면서 데이트하라며 레스토랑 상품권도 턱턱 손에 쥐어주시거든요. 일단 적어도 물질적으로 아내에게 해주는 것을 보면
정말 많이 아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처형의 성격이 정말 똑부러지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무진 사람이라서 아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꼭 아내를 붙잡고 하나부터 열까지 줄줄줄 따지고 들기도 합니다. 좋게 말을 해봤자 좀 피곤한 성격인 정도인데 이게 듣는 사람이 불편해서 그러지 못하게 하면 막 불편해서 죽을 것 같은 감정들이 다 모여서 아내도 맞춰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표면적으로 자매끼리 서로를 살뜰히 챙기기도 하고 나빠 보이지도 않아서 별 걱정을 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사실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고 봐야 더 정확하겠네요. 연애하던 시절부터 되게 찝찝했습니다. 처형이 제게 표면적으로는 무척 잘해주었거든요. 그런데 뒤를 돌아서면 저를 불편해한다는 듯 아내에게 뉘앙스를 흘리니까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실례였나 물어보면 아내조차 자신의 언니 편을 드는데 제가 아무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파헤쳐봐도 그 정도로 무례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매번 조금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모를 위화감이 들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 위화감의 정체를 알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 저는 회사에서 출장을 가야 했던 날이었고 아내는 일을 하러 가지 않는 휴무 날이었어요. 처형도 비행이 쉬는 날이었나 보더군요. 3박 4일간의 출장 일정이었고 아내가 그 짐을 손수 싸주었고 잘 다녀오라고 절 배웅해 주었죠. 이 맛에 결혼하는구나 하고 출장을 떠났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출장에서 클라이언트와 협상이 정말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3박 4일간의 일정을 생각했던 저희는 예상보다 하루 일찍 빠르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저희의 성과에 크게 기뻐했고 흡족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루 일정이 빠르게 완료된 만큼 회사에 출근을 하지 말고 휴가를 보내라고 하셨죠. 신이 난 저는 아내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세 차례 전화를 거는 동안 아내가 전화를 전부 받질 않았죠. 메시지를 남길까 했지만 그냥 그러기보다는 서프라이즈 이벤트로 아내를 깜짝 놀래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와인과 케이크와 꽃다발을 샀고 정말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들어왔어요. 그런데 절 맞이한 것은 환하게 활짝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개판 5분 전인 집안꼴이었습니다. 접시랑 컵은 산산조각이 나 있어서 주방 근처에는 유리조각이 즐비했어요. 그냥 누군가가 집을 여기저기 뒤진 것은 아닌가 합법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난장판이었어요.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고 아내를 찾아 헤맸습니다. 혹시 무슨 일을 당해서 제 전화를 못 받은 것은 아닌가 싶은 마음에 정말 발을 동동 굴렸죠. 집안 어디를 찾아도 아내의 모습은 코빼기도 비춰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순간 한 통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경찰서인데 아내분 때문에 전화를 드린 것이라며 경찰서로 나와달라고 하시더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정말 다급히 차를 몰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일 정도였죠. 경찰서에 간 저는 저희 집이 그 꼴이 난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처형이었죠. 처형은 제가 3박 4일간의 출장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때 본인의 비행기도 쉬어서 그런지 무슨 대낮부터 술을 진탕 잡수셨나 봅니다. 그리고 다른 때와 다름없이 만만한 동생인 제 아내를 불러냈다고 해요. 전 그동안 여태껏 아무것도 몰랐는데 매번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 하더군요. 그런데 아내가 이번에 휴가를 받게 된 이유가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출장을 간 기간에 아내 혼자 마음 놓고 쉬기 위해서 3박 4일 동안 휴가를 쓴 거였죠. 마침 처형이 전화를 걸었을 때 아내는 곤히 자고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처형은 그 사실에 매우 분노했더군요. 술에 진탕 취해 저희 신혼집의 초인종을 눌렀고 그 소리에 자다 깬 아내는
깜짝 놀라 문을 열어줬죠. 그리고 처형의 깽판은 시작된 거였어요. 입에 차마 담기 힘들 정도로 험한 욕설은 기본이었고, 손에 잡히는 것들은 죄다 깨부시고 던지고 난리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 와중에 저희 아내에게 손끝 하나 대진 않았더군요. 아내에게 상처가 생기면 제가 바로 알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그 난리는 아내에게 수년 동안 이어져 왔었던 일이었고, 그렇게 화가 나서 눈이 돌아간 자신의 언니를 아내는 말릴 수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싹싹 빌었는데도 처형은 화를 풀지 않았고, 그 괴성과 소란에 결국 저희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거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처형에게 수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형의 난동은 멈춰지지 않아 결국 체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도착한 순간에도 소파에 드러누워서 코를 골며 자는 처형을 보니까 진짜 이게 미쳤나 싶었죠. 저는 장모님께 전화해서 처형을 데려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모님도 마치 매우 익숙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알겠다 하시길래 어이가 없었고, 그 상태로 아내만 잡아 끌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제가 가장 슬펐던 것은 아내의 태도였어요. 저는 처형의 아나무인이며 저런 진짜 난생 처음 보고 어디 가서 듣도 보도 못한 태도를 가졌고 제 가정에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처형에게 무척이나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게 마치 자신의 탓이라는 듯 제 눈치를 보고 있었죠. 그때 순간 여기서 끝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아닌 확신이 들기 시작했고, 아내에게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내는 주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제가 정말 화가 났으니 그냥 달라고 조용히 얘기하니까 망설이다가 결국 제게 휴대폰을 건네줬어요. 그리고 아내의 휴대폰을 열어 처형과 아내가 나눈 가장 최근의 연락을 먼저 봤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사람을 맞춰주는 것을 왜 이렇게 잘하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싫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의견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의아했어요. 아내에게 당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먹자고 해도 음식 메뉴 하나조차도 제 의견에 의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아내를 사랑했기에 그런 점도 개의치 않아 했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더군요. 처형과 아내가 나눈 대화는 자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척이나 일방적이라고 봐도 될 만큼 폭력적인 대화였습니다. 처형은 기분 좋은 날에는 하나뿐인 동생아 하며 하트 이모티콘을 붙이면서 우쭈쭈 하듯 아내를 불렀고, 기분이 나쁜 날이거나 자신의 말을 아내가 거역한 날이면 정말 가족에게 할 말인가 싶을 정도로 거칠고 폭력적인 말을 쏟아붓기 시작하더군요. 쌍욕에 죽고 싶냐는 협박은 기본 옵션일 정도로 말이에요. 그런 메시지들에 아내가 보낸 답장은 하나같이 미안하다는 사과뿐이었습니다. 언제인지 가늠도 잡히지 않을 그 옛날부터 아내는 그런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던 거였죠. 그뿐만 아니라 잦은 돈 요구에 과한 바람을 요구하기까지 하는데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매일 소리 지르는 처형에게 시달렸을 아내 인생이 뻔히 보여서 눈물이 앞을 가렸죠. 처형과 대화를 올려보다가도 아내에게 저와의 이혼을 종용하는 듯한 메시지들을 봤을 때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제게도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면서 훌쩍이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제가 더 화가 났던 점은 장인어른과 장모님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처형의 감정 쓰레기통 마냥 개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었으면서 바로잡지 않으시더군요. 제 아내도 처형과 같은 두 분의 친딸인데 말이에요. 저는 그동안 처형이 본인 동생을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로 여기는 줄 알았습니다. 보통의 형제자매 사이와는 달리 매우 살갑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와 살을 부대끼고 살았으면서 왜 이런 일을 겪고 있었는지, 아내가 아무리 숨겨도 제가 왜 진작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인지 정말 스스로가 한심하더라고요.
그렇게 스스로가 무력하게 느껴지는 것이 참...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저와 이세를 가지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처형이 우리 가정에 끼친 피해와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 끼칠 악영향, 그리고 처가댁은 무심한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것임을 하나하나 짚었어요. 아내는 제게 미안하다고만 하길래 저는 단호하게 처가댁과 인연을 끊으라 요구했습니다. 아내는 본인이 음식 메뉴를 뭐를 먹고 싶어 하는지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기에 제가 단호하게 강요를 했습니다. 과하다면 과한 처사라 해도 할 말은 없지만 아내가 결정하지 못한다면 부부의 연을 맺은 제가 대신 결정하는 것이 옳고 처가댁 전부 아내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꼴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죠. 다행히 아내는 절 많이 사랑했고 제 의견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한 것인지 군말 없이 따라줬어요. 저는 대신 처가댁과 인연을 끊는 대신 제가 처가댁의 몫까지 더 잘하겠다고 맹세했죠. 그 이후 저는 아내의 휴대폰 번호부터 먼저 바꿨고 모든 처가댁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저희 본가에도 연락을 드려 처가댁 연락은 전부 외면하라 신신당부를 했죠. 저와 아내는 집부터 바로 이사했어요. 조금 무리해서 말이죠. 아내에게는 이직을 권유했고 그렇게 처가댁이랑 연을 끊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정신과에 데려갔어요. 심리치료를 받기를 권했죠. 처음 아내는 치료에 대해 거부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지만 제가 일사천리로 착착 진행하니까 마지못해 따라오더라고요. 하지만 반년의 시간 동안 꾸준히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하자 아내의 상처는 조금씩 드러났고 드러난 상처 또한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본인이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아왔고 자신의 부모님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을 조금씩 받아들였죠. 저는 그렇게 아내에게 처가댁의 그림자를 조금씩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모든 것을 바꾸면서 제 휴대폰 번호 하나만큼은 바꾸지 않았죠. 처가댁에서 난리가 났어요. 특히 처형이 말이죠. 하긴 평생 본인의 분풀이 대상이자 갖고 노는 장난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동생이 저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 완벽히 빼앗기게 생겼으니 체면 치를 생각도 없어 보이더군요. 저는 혼자 처가댁에 갔습니다. 아내의 정신과 진단서를 떼서 말이죠. 저는 두 분께 들이밀었어요. 아내는 지금 이미 심한 우울증세를 보이고 있었고 두 분의 영향이라고, 처형이 저렇게까지 인격적으로 망가진 것 또한 부모인 두 분의 죄라고, 그 죄값을 내 아내가 치르는 꼴은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도 보지 못한다고. 아내에게 이 집구석은 단 하나의 이로움이 없는데 왜 내 아내가 연을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처형을 개가천선 만드시든지 두 분께서 바뀌지 않는 한 나는 내 아내를 더 이상 처가 사람들의 입맛대로 주무르게 하는 걸 간과하지 않겠다고 으르렁거렸죠. 쌩 난리를 칠 줄 알았던 처형조차 아내가 극심한 우울증이라고 하는 걸 듣더니 입을 다물더군요. 물론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말이죠. 양심이 있다면 남은 인생 아내에게 손 벌리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에 거쳐도 연락처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거니까 할 말 있으면 제게 연락하시라 일렀죠. 그렇게 아내는 처가댁과 인연을 끊은 지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는 예쁜 딸아이와 귀여운 아들이 하나씩 생겼고 4년이란 시간 사이에 내 가족이 되었어요. 처음 아내는 치료를 함과 동시에 또 다른 불안감이 생겼더라고요. 본인이 학대를 받았는데 아이를 잘 기를 수 있고 제대로 된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요. 저는 끊임없이 아내에게 괜찮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내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내는 4년이란 시간 동안 우울증을 극복했고 이제 본인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 메뉴도 척척 고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화된 아내의 모습도 당연히 사랑하고 있어요. 시댁에도 아내의 사정을 제가 따로 말씀드리며 사돈이라고 예의 차리시지 마시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도 이제 아내를 며느리가 아닌 딸로 바라보기 시작하셨죠. 아내가 안쓰러워서든 동정심이 들어서든 시작이 어찌되었든 이제 고부관계가 아니라 친한 모녀 사이로 보일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극복했죠. 그리고 이젠 두 아이의 훌륭한 엄마입니다. 처가댁에서는 종종 연락이 와요.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도 아내의 병명을 들은 그날 커다란 충격과 뒤늦은 죄책감이 밀려온 것 같았죠. 그래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은 처형을 고치는 것은 힘들겠죠. 그것도 저는 다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라면 무릇 자신의 아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훈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문득문득 불안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내를 괴롭힌 사람은 지금도 두 발 뻗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잠들 텐데 피해만 받았던 아내가 악몽을 꾸거나 하면 정말 화가 울컥울컥 치솟네요. 제가 본 가장 미친 사람이었던 처형.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지 참 궁금하기도 하네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아내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했고 또 잘할 것이라고 말이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사연으로 누군가 도움을 얻길 바라면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라고 밝히면 저의 첫인상은 모조리 잊은 채 다들 좋게 보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얼굴도 잘생긴 편이 아니고 몸매도 그닥입니다. 전형적인 아저씨 모습이에요. 그래서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아무도 저를 의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의 시선에 개의치 않았고 저 자신을 너무 사랑했기에 제 인생에 대해 만족했어요. 그렇게 의사 일을 하면서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아내가 얼굴이 예쁜 편이고 성격도 착해서 환자들한테까지도 대시를 많이 받아요. 그런 여자와 사귄다는 건 정말 자랑스러운 거 아닌가요? 아내와 저는 나이 차이가 꽤 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먼저 아내한테 대시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제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안 된다, 우린 될 수 없는 관계다 하며 거절을 해도 아내는 물러서지 않았고 묵묵히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죠. 예쁜 사람이 제가 좋다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겠습니까? 저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아내와 연애를 했고 저희 병원은 한동안 떠들썩했죠. 당연히 제가 도둑놈이라며 욕을 먹었고 저는 그 욕도 좋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행복한 연애를 했어요. 둘 다 일하는 직장도 같으니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 있었고 규칙적이지 않는 의사 생활을 이해해준 여자였으니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런 아리따운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게 행복했지만 한편으론 걱정이 되었어요. 아내 쪽 집안에서 저를 반대할 것 같았거든요. 귀한 딸과 결혼하려는 사람이 얼굴도 못생기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니 제가 부모라도 걱정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결국 현실이 되었어요.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를 아주 차갑게 쳐다보셨거든요. 아내 쪽 집안에서 아내가 외동딸이라고 했고 그만큼 귀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시집을 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늙으면 자기 딸이 저의 병수발을 들어줘야 할 것 같다고 말이죠. 저는 어머님과 아버님을 설득할 수밖에 없었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두 분이서 당장 나가라고 화를 내셔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내도 제 옆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죠. 저희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거실에서 무릎을 꿇은 채 허락을 받길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저희를 보고 화가 나셨는지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당장 꺼지라며 화를 내시는데 그 순간 아버님께서 혈압이 높아지셨는지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어요.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아버님께 달려가 의식을 확인하고 인공호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일을 할 때처럼 아내와 함께 집에 있는 물건들로 최대한 병원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했고, 결국 아버님은 숨을 쉬시며 눈을 뜰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제가 갑자기 의사처럼 전문적인 모습으로 간호사인 아내와 죽이 척척 잘 맞으니 두 분 다 저희를 보고 놀라셨어요. 그제서야 두 분은 저의 직업을 물어보셨고 저는 의사라고 밝혔습니다. 저의 직업을 밝히자마자 두 분은 눈이 휘둥그레지시며 갑자기 저를 백년손님으로 모시기 시작하셨어요. 아이고, 우리가 못 알아봤네요. 의사 선생님이셨구나. 딸은 왜 그런 중요한 정보를 미리미리 말하지 않았는지 참. 저보고 무릎을 꿇지 말라고 하셨고 갑자기 냉장고에서 비싼 과일들을 잔뜩 꺼내서 저에게 깎아주셨죠. 의사라는 직업 하나 밝혔는데 저에게 대하시는 행동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내도 옆에서 어처구니 없어 했고 부모님께 한 소리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갑자기 왜 태도가 바뀌어? 너무 속보여. 나 이런 거 너무 싫다 진짜. 두 분이서 깎아주신 과일을 먹지도 못한 채 아내는 제 손목을 잡고 집에서 나왔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일부러 부모님한테 오빠 직업 말씀 안 드렸어. 워낙 과거에 우리 집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내가 부모님을 많이 못 믿거든. 아무튼 우리 결혼 승낙받은 것 같으니까 행복하게 잘 지내보자. 아내는 애써 웃으며 미안하다고 해줬고 저는 그런 아내가 마음에 쓰였습니다. 과거에 이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아내가 많이 힘들지는 않았으면 싶었네요. 그리고 저희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집도 좋은 데로 골랐습니다. 아내는 검소한 편이라 이렇게까지 좋고 큰 집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저는 모아둔 돈을 오로지 아내한테 다 쓰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돈 관리를 전혀 하지 못하고 돈 쓰는 법을 몰라서 제 친한 친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 절친이 은행에서 일하는데 저한테 좋은 상품이 나오면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제가 워낙 돈 관리를 답답하게 하니까 항상 친구한테 가서 상담을 받죠. 그래서 제 펀드 매니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저의 돈 관리는 전부 아내가 관리하기로 했어요. 아내가 워낙 꼼꼼하고 섬세해서 이런 부분에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저는 용돈을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아내가 저 몰래 제 돈으로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하면 친구가 저에게 연락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와 아내가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던 중 저희에게 행복한 소식이 찾아왔어요. 바로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2달 만에 한 임신이라 조금 빠르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희 둘은 너무 좋았어요. 아내는 임신을 하고 간호사 일을 그만둔 채 집에서 태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 혼자 병원에 출근하는 게 심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내가 집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길 바랬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처갓집 식구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저의 직업을 알았고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성과금을 받고 월급을 얼마 받는지 다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매달 용돈을 500만 원씩 요구하셨고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도 자주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장인 장모님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해드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액수가 커지고 뻔뻔해지셔서 많이 망설여졌어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저 혼자 진행하다 보니 아내한테 미안하기도 했고요. 아내 몰래 장인 장모님께 차도 사드린 적이 있었고 명품 가방들도 사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준 용돈들을 아끼고 보너스 받은 걸 아내에게 말하지 않으며 말이죠. 이렇게 저는 살아가고 있었고 아내에게 항상 죄짓는 마음으로 지냈어요. 그런데 저희 결혼 생활이 안정기였고 아이도 건강하게 출산을 한 뒤 제가 개인 병원이 차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다니던 병원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 스스로 독립을 하고 싶더라고요. 동네에 작은 병원을 지어 환자들과 소통하면서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대출을 해야 했었죠. 늘 그렇듯
저는 은행원인 제 절친에게 가서 개인 병원을 차리고 싶은데 지금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야, 너 왜 그래? 얼마 전에 네 와이프가 와서 돈 싹 다 빼갔잖아. 네가 부탁했다고 하길래 늘 그렇듯 아무 의심 없이 현금으로 다 내줬지? 너 설마 못 들었어? 친구의 말을 듣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제 통장에 있는 돈을 모조리 빼내갔다뇨? 말이 되지 않았고 저는 어찌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내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친구는 망설이다가 갑자기 저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사실 너한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거든? 근데 친구로서 이건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해준다. 내가 얼마 전에 와이프랑 술집에 갔는데 네 와이프 다른 남자랑 술 먹고 있던데? 친구가 보여준 사진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술을 마시고 있었거든요. 그날은 수술이 길어져서 늦게 퇴근한 날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일찍 잔다고 해놓고 다른 남자와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두 눈을 씻고 다시 봐도 제 아내가 맞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고 제가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 저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한테 사진을 받아 집으로 갔고 태평하게 TV를 보고 있는 아내에게 따졌어요. 너 솔직히 말해. 나한테 일찍 잔다고 하고 딴 놈이랑 히덕거리고 있었냐? 무슨 소리야. 알아듣기 얘기해. 내가 뭐래? 아내에게 다른 남자 품에 안겨있는 사진을 보여주었고 아내는 기겁했습니다. 당연히 아내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따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일 줄 알았어요. 그렇게 예상했고 아내와 이혼까지 할 심정으로 말한 겁니다. 하지만 아내의 대답은 전혀 예상치도 못했어요. 이거 나 아니야. 딱 봐도 아내와 똑같이 생긴 여자였는데 아내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자기도 답답하다는 듯이 행동을 했죠. 저는 그것도 아내의 수법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제 돈을 몰래 가져간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당장 은행 CCTV를 확인하러 가자는 당당한 말을 했습니다. 뻔히 자기인 게 분명하면서도 계속 아니라며 증거를 찾자는 아내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증거를 찾아봤자 아내인 게 더 명확해질 테니 저는 아내의 말에 찬성했고 저희는 제 절친이 일하는 은행으로 가서 CCTV를 확인했죠. 친구가 말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 CCTV를 보는데 한 여자가 등장했습니다. 누가 봐도 아내였어요. 그런데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절뚝절뚝거리며 은행으로 들어왔고 자연스럽게 제 친구와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제 친구는 당연히 제 아내니까 의심 없이 현금을 주었고 아내는 은행을 빠져나왔죠. 저와 친구는 CCTV를 다 보고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표정은 어두웠고 잠시 뒤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저 미친 계집애 출소했나 보네. 항상 착하고 바른 말만 쓰던 아내가 갑자기 욕을 하니까 저는 무척 놀랐습니다. 그리고 출소라뇨?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지금 당장 친정으로 가자고 했고 저는 아내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아내는 친정으로 가는 동안 화가 잔뜩 나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제가 화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왠지 모르게 저는 아내한테 한마디도 할 수 없었고 아내의 기분에 맞춰 저도 입을 다물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화가 잔뜩 난 걸음걸이로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장인 장모님의 손을 뿌리치고 이방저방 문을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방에 들어갔고 그곳에는 한 여자가 있었죠.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얼굴과 똑같았거든요. 미묘하게 다르긴 했지만 거의 판박이었어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고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아내와 그 여자의 대화는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 미쳤냐?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너 양심도 없지? 어디서 내 행세를 하고 다녀? 그런데 그 여자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의자에서 일어났고 아내에게 대답했죠. 내가 우리 집에 온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저 사람이 네 남편이니? 언니한테 소개는 시켜줘야지. 외동인 줄 알았던 아내에게 언니라뇨. 그것도 아주 똑같이 생긴 언니였습니다. 옆에서 장인 장모님은 어쩔 줄 몰라 하셨고 그 여자는 저에게 절뚝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악수를 청하는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쪽이 보내주신 돈으로 잘 지냈어요. 그런데 어쩌죠? 제가 남은 돈들도 다 홀라당 먹어치워버렸네요. 그 순간 저는 멍하니 그 손만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그동안 돈을 보냈냐며 뭐라 했고 저는 장인 장모님을 쳐다보았죠. 두 분은 어쩔 줄 몰라 하시다가 결국 모든 걸 실토하시고 말았어요. 저한테 매달 500만 원과 명품 가방 그리고 자동차 등을 받아가신 게 모두 장인 장모님이 아니라 바로 아내의 친언니 거였어요. 제가 이때까지 준 것들로 즐기고 다녔고 돈이 부족해서 저인 척 행세를 하며 제 통장 잔고를 비워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 가족의 비밀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결혼 전 아내가 저에게 잠깐 말해주었던 그 사건 말이죠. 아내와 똑같이 생긴 사람은 바로 아내의 쌍둥이 언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워낙 성향이 달랐다고 해요. 언니는 늘 사고만 치고 다니는 사고뭉치였고 동생인 제 아내는 학교를 착실히 다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인이 되고 아내가 간호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아내의 부모님들이 아내만 뒷바라지를 해줬나 봐요. 매일 술 먹고 클럽이나 다니는 아내의 언니에게는 무관심했고 아내가 간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집안이 아예 아내의 시험에 맞춰서 움직였다고 합니다. 첫째를 등지시는 부모님에게 세민한 아내의 언니는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바로 아내의 시험 전날 아내에게 물 한 잔을 건넸다고 합니다. 아내는 당연히 언니가 주는 물이니 의심 없이 벌컥벌컥 마셨다고 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을 뜨니 오후 3시였다고 합니다. 시험을 치지 못한 것이죠.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내 혼자 덩그러니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내 언니가 시험 전날 준 물에다가 잠이 오는 약을 녹였고 아내가 깊은 잠에 빠지게 해서 시험을 못 치게 할 속셈이었던 거죠. 집에 돌아온 언니는 아내를 보며 비웃었다고 해요. 네가 무슨 간호사야. 내가 취직하기 전까지 넌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결혼하지 말고 내가 애 낳기 전까지 애 낳지도 마. 이렇게 아내를 조롱했고 아내와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아내가 언니를 밀었는데 넘어지면서 결국 언니의 다리가 다쳤다고 해요. 아내도 생각보다 언니가 심하게 넘어져서 스스로 놀라했고 결국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지만 평생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살아야 되게 되었죠. 언니는 사진에 다리를 이렇게 만든 제 아내가 더 미워졌고 자매의 사이는 끝없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언니는 퇴원 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고를 치고 다녀서 결국 감옥까지 가게 되었고 가족들은 그 이후로 언니와 인연을 끊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외동딸이라고 소개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내 몰래 부모님께서 언니한테 이렇게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있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네요. 아내는 화가 주체되지 않았는지 갑자기 언니의 멱살을 잡았고 그때 저는 아내 언니가 옆에 있던 리모컨을 몰래 잡는 걸 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언니는 리모컨을 든 손을 높이 올렸고 저는 아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제가 끼어들었네요. 그리고 그 뒤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눈을 떠보니 하얀 천장의 병실이었거든요. 제 옆에는 아내가 있었고 제가 일어났다는 걸 알고 눈물을 엄청 흘렸죠. 아내는 그동안 못 먹었는지 많이 말라 있었고 수척해 보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제가 쓰러지고 아내가 저를 붙잡고 오열하며 119를 부른다고 정신이 없을 때 아내의 언니가 달아났대요. 지금 경찰이 찾고 있다고 했죠. 다행히도 저는 가벼운 뇌진탕이었고 입원한 지도 얼마 안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며 저에게 사과를 했죠. 그때 장인 장모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일어났다는 걸 아셨는지 두 분께서 쭈뼛쭈뼛 걸어 들어오셨고 아내는 두 분을 보고 소리쳤죠.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안 나가? 어떻게 언니한테 그럴 수 있어? 장인 장모님께서는 미안하다며 언니가 불쌍한 척을 하며 구걸을 하길래 믿었다고 합니다. 저에게 다시는 찾아가지 않는 조건으로 장인 장모님을 찾아간 것이죠. 저는 옆에서 아내를 진정시켰고 장인 장모님을 용서했습니다. 배 아파 낳은 똑같은 자식인데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으셨겠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아내의 언니를 찾았다고 말이죠. 그 연락을 받자마자 저와 아내는 급하게 경찰서로 갔고 조사를 받고 있는 아내의 언니를 보았습니다. 아내는 화가 잔뜩 나서는 언니 얼굴을 똑똑히 보았고 냅다 뺨을 내리쳤어요. 이건 내 남편 돈 훔친 죄. 그러면서 한 번 더 뺨을 내리쳤습니다. 이건 부모님 배신한 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뺨을 내리쳤어요. 이건 지금까지 우리 가족 억장 무너지게 한 죄. 아내와 아내의 언니는 둘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둘 다 꾹 참고 있었어요. 아내의 언니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었고 보복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아내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평생 감옥에서 썩어. 다신 우리 찾아오지 말고. 난 이제 언니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야. 아내는 이 말을 하고 경찰서를 나갔어요. 아내는 경찰서를 나가자마자 긴장이 풀렸는지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배신을 할 줄 누가 알았겠나요? 당연히 감옥을 갔다 오면 정신 차릴 줄 알았겠죠. 그런데 사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았고 최대한 징역을 세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내의 언니도 아무런 말이 없으셨고 재판 결과를 수능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언니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셨고 저희 집은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비록 개인 병원은 열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의 시도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마 제가 은행에 가지 않았다면 아직도 몰랐을 수도 있었겠네요.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저희 집안에 일어났나 싶습니다. 아내는 아직도 저에게 미안하다며 죄책감을 안고 사는데 이제 그 죄책감 훌훌 털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내의 언니가 혹시라도 저희를 다시 찾아온다면 그때는 저희도 법대로 할 생각입니다. 한동안 아내의 마음이 싱숭생숭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몇 년이 지나서 그런지 이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저 같은 일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